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뭘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현재 고3부터 현재 초등학생까지 이어지는 입시의 맥락 중에 가장 중요한 핵이 있거든요. 핵심.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내가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런 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입시에 대한 디테일 혹은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조금 적용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교육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온 이후에 교육부 장관이 가장 늦게 결정이 되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있으실 때 교육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이해도는 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변화들이 생길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교육부 장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뭐냐면 작년도 2021년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잖아요. 그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교육 정책이 정치인의 혹은 정치 성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변화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늘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정치와 교육을 분리시키자. 그래서 정치로부터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전반적인 교육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그들이 독립적인 어떤 그림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2022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냐. 그래서 법은 2021년 7월 달에 만들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은 2022년 7월 달에 구성해서 이 조직 움직이게 하자. 차기 정부로 이관한다. 이렇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7월 달에 움직이지 못하고 9월 28일 날 출범을 했어요. 아직도 한 자리가 공석입니다.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를 일단 출범시켰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냐? 여러분 그 교재에다 있으니까 뭐 따로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분들이 뭐 하시는 거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대한민국 경제개발 5개년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 단위로 이들이 짜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비전, 중장기 정책의 방향, 학제, 교원 정책. 그러니까 얼마 전에 초등학교를 5살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너무 섣부르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거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 밖에 얘기를 해서 큰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좀 아쉬웠어요. 자, 그리고 대학 입학 정책, 학급당 적정 인원수 등등과 관련된 거의 교육에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 단위로 짜 놓으면 교육부랑 시도교육청이 이것을 실행하는 행정기관의 역할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의 입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다. 자, 근데 이들이 아무래도 교육 전문가들이니까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교육적 관점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큰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전 세계 교육은 2015년부터 지금 현재 각 국가가 하고 있는 교육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OECD가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전 세계 교육자들을 모아서 미래 세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 교육의 큰 틀을 고민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2030년이냐, 2030이냐? 2030년에 인공지능의 수준이 인간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도달하는 시기를 2030년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공지능과 경쟁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배웠던 교육과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시대의 교육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교육자가 같이 모여서 연구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교육해야 되는지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에 맞춰서 각 개별 국가가 개별 국가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2018년도에 첫 번째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미래 세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이 한 장에 다 담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저 맨 위에 교육의 지향점, 과연 우리 교육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에서 과거에는 교육의 목표가 개인의 성공, 석세스였어요. 그런데 한 개인의 석세스를 위해서 기여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철학과 맞물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쓰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가진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나를 위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그런데 전 인류의 역사를 보면 기득권과 그러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삶의 격차가 벌어지고요. 피지배계층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삶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지배계급에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피지배계급들 소수의 다수가 함께 뭉쳐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뒤집어 버릴까? 이렇게 해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역사가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볼 때 지금 이런 양극화의 문제가 전 세계 모두 임계치에 다다랐대요. 자, 그런 모습들이 미얀마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태국에서도 왕정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흑인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면서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여 나누어 줘라. 한 방에 뺏기기 싫으면. 이게 포용적 경제정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교육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교육이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나와 사회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자, 거기에 그러면 이런 나와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학생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서 강조하는 게 학생 에이전시라는 개념이에요. 자, 학생 에이전시 개념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은 들어보셨죠? 자기주도 학습이 뭘까요? 혼자 막 자습해서 혼자 공부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환경을 나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학습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의 어떤 경제력 혹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의 가용자원이 있을 때 엄마, 나 수학은 나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영어는 나 좀 학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이해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관계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학습 스케줄을 자기가 주도하는 걸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래요. 이걸 자기주도 삶으로 가면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국가 교육이 지향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렇게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갖춰야 될 필요성 기초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초 기능 5개를 정했는데 첫 번째가 문해력이에요. 말과 글로 지식을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리한 나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문해력. 두 번째가 세상을 숫자로 이해하고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수리력. 세 번째가 가치가 없는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활용 능력. 네 번째가 이제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은 교과서에 없어요. 구글과 유튜브에 있잖아요. 디지털화 되어 있는 지식, 그 지식 중에 내가 필요한 지식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그 지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으며 그것을 내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디지털 활용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마지막이 건강, 헬스 리터러시예요. 이 5가지 기초 기능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 교육은 요 기초 기능 5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초 기능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뭔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변혁적 역량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혁신을 만들어내느냐? 첫 번째, 내가 마주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문제를 과거에 익숙했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마주한 어떤 문제를 기존의 부모님이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기존의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죠. 야,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해.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해. 그런데 그런 갈등과 딜레마를 마주했을 때 내가 거기서 멈춰버리면 혁신, 성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과 딜레마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문제를 새로운 솔루션을 적용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과 딜레마를 지혜롭게 대처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원하는 방향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실패했을 때는 네 탓, 성공하면 내 탓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과정과 결과를 겸허히 나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우시니 고민할 수 있는 인재, 그런 인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변혁적 역량까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 교육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는 변혁적 역량까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마주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덤벼봐요.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쳐 쓰러지는 거죠. 번아웃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너의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집중할지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나침판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학습 나침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모든 방면에 다 쓰면 너는 네 에너지가 분산돼서 힘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너의 에너지를 어디로 집중시킬지 방향을 결정해. 그리고 그 방향에 맞춰서 그 분야의 지식을 집중적으로 쌓아. 그리고 그 분야의 지식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쌓아. 그리고 그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소셜 스킬, 태도와 가치를 계속 성장시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네가 해결하고 싶은 방향으로 집중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때 너는 너와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거야. 에듀케이션 2030의 큰 그림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교육이 이 기초기능 중심의 교육에서 변혁적 역량까지 쌓는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런 국가가 있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모든 국가에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내용을 모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래지향적 교육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역량 중심의 교육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다가 역량 중심의 교육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면 그러니까 OECD가 지향하는 그 교육을 하고 있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OECD가 이 역량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과 기능과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 역량. 뭔가 읽었으나 읽은 것 같지 않은 애매함이 있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실제로 중국어 학원을 6개월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국어 학원을 6개월 다닌 저를 갑자기 저희 회사에서 탁 떠가지고 중국 거래처에 출장을 딱 보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중국 거래처에 도착한 중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확실하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 할 수 있어요. 我是韩国人 니 칠 파노마 할 수 있잖아요. 저 중국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제가 했던 그 정도 수준의 중국어로 저희 회사에서 저를 출장 보낸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중국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중국어를 써먹을 수 있는 문법에 대한 혹은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을 마주할 때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의지도 있어요. 다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능과 태도와 가치의 수준이 나에게 요구되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수많은 어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법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났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스킬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을 만나면 땀이 나요. 그래서 외국인을 만나면 도망 다녀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 수능 잘 본 애들은 지식이 있고 스킬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회에 나가서 말문이 막혀요. 그래서 외국에 출장을 보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런 교육을 했다가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량 중심의 교육은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교육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 거기에 앞서서 OECD가 매 3년마다 전 세계 15세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2018년도가 가장 최근에 결과가 나온 거고요. 2021년에 똑같이 조사를 했겠죠?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됐어요. 자, 그럼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읽기 능력의 평균 점수가 9위예요. 전 세계 9등. 근데 우리보다 위에 있는 국가를 보잔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이징, 싱가포르과 같은 중국이 1위예요. 짜증나죠? 근데 2위가 싱가포르예요. 3위가 마카오예요. 4위가 홍콩이에요. 다 중국 계열이잖아요. 그 5위 정도 됐을 때 낯선 국가가 나와요. 에스토니아. 그리고 나서 7위가 됐을 때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가 보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보다 위쪽에 있는 국가들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 중에 뭐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같이 서구 혹은 동구 유럽 쪽에 있는 데는 우리보다 자유로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까 우리보다 위에 있는 좀 가까운 국가들 보자 이거예요. 그 중에 싱가포르 교육을 딱 보시면 싱가포르는 이미 2005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선생님은 더 적게 가르치고 아이들은 더 많이 배우자는 슬로건을 걸고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고 교육과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수업을 할 때 아까 역량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였죠. 그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 세 개의 영역을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자라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틀었어요. 실제 내용을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사회과목에서 싱가포르 배우기, 이해하기라는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업의 목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가를 이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업이 끝났을 때 아이들의 머릿속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활용해서 싱가포르 내에 장소를 찾을 수 있고 싱가포르의 물리적 환경을 설명할 수 있으며 기타 등등의 지식을 남겨놓겠다는 목표를 갖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식을 선생님이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지도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내가 알고 싶은 걸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스킬을 가르쳐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글 검색 등을 통해서 네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을 네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지 그런 탐구 기술을 가르쳐준단 말이야. 스킬. 그리고 이 수업을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네 가슴속에 어떤 가치관을 남길 것인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남길 것인지를 목표를 정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식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술과 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실제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 이야기와 관련된 수업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정의하고 그 공간에서 지금의 싱가포르 입구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애들이 조사하게 한 후에 평가를 할 때 과연 싱가포르이 계속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폐자원을 어떻게 재활용해야 될지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발표하게 만드는 거예요. 협업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근데 협업의 능력을 키우다 보면 꼭 무임승차자가 나오죠. 야, 그 네가 해봐. 씨, 나 그냥 너만 얹어 갈게. 뭐 이런 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 과제로 너희들이 낸 그 방향과 관련돼서 너만의 아이디어를 내서 발표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를 교육시키고 그 결과물을 팀워크로 발표하게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개인 과제로 마무리 짓는. 자, 이러다 보니까 가리키는 내용과 평가가 일체화가 됐잖아요. 이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OECD 평가에서 싱가포르이 4등, 3등인가에 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그 바로 밑에 있는 홍콩은요? 홍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국영수, 사과, 음미체를 중등, 초등, 뭐 고등 이렇게 가리킬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가리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지식과 어떤 스킬과 어떤 태도와 가치를 가리킬지를 정의하고 그 정의를 할 때 싱가포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스킬과 핵심 가치를 반드시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교육시켜라. 이런 식으로 홍콩도 교육체제를 바꾸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 세계 교육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교육은 역량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딱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딱 들여다보니까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가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현재 초중고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2015년도에 교과서를 개발했어요. 그걸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 현재 2022년 현재 앞으로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걸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말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물을 1차 발표했는데 그때 2022 개정교육과정을 역량함양 교육과정이라고 지칭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역량 중심의 교육을 우리나라 교육에 집어넣겠다. 그럼 그전에 역량 교육이 아니었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최초로 역량이란 단어가 들어간 게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람은 역량이 뭔지 알고 집어넣겠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아직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르고 계셨죠. 그래서 역량 중심의 교육, 역량 중심의 교육 했더니 활동 중심의 교육을 해갖고 애들이 수업은 안 하고 막 이상한 걸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유학기제.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갔더니 애들이 뭐예요? 다 갑자기 바리스타를 한대요. 다 네일 아트를 한대요.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7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중학교 가보세요. 바리스타 교육 아무 데도 안 해요. 네일 아트 교육 아무 데도 안 해요. 이제 선생님들도 역량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7년의 연습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야 비로소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해보자. 이게 뭔데요? 선생님이 너무 많이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순간 선생님이 다 지식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가르쳐줄 핵심 내용이 뭔지를 정의하시고, 두 번째, 그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의 내리고, 그 이해할 것을 아이들이 어떻게 탐구할 수 있는지 탐구 스킬을 가르쳐 주시고, 이 수업을 마치고 어떤 가치관을 남길 것인 정의를 내리신 다음에 그런 교육을 실시하시고, 평가도 과정 중심의 평가로, 수행 평가로, 아이들이 실제로 그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로 전환하도록 합시다. 2022 개정교육과정.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선생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정점에 있는 게 뭐냐면 고교학점제입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뭐냐? 자,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대학을 다니시면 많이 경험했던 얘기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그럼 경영학과 나오면 딱 들어가면 1학년 때 기초 과목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뭐 회계 원리, 경영학 원론, 경제 원론 뭐 이런 것들을 들어요. 그런 다음에 아, 경영학이 막연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뭔가 회계, 재무,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뭐 경영정보 시스템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구나. 근데 배워보니까 회계가 재밌네? 그럼 제가 2학년, 3학년, 4학년 때 회계 과목을 집중적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식을 많이 쌓고
나중에 기업에 지원할 때도 회계팀에 지원해서 거기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을 쭉 깔아놓으면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골라서 듣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회계가 재밌는 줄 알고 들었어요. 근데 막상 들었더니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갑자기 수업을 안 들어가고 잔디밭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죠. 왜요? 그냥 빨거나 제껴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그 수업을 선택했지만 학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떤 거는 학점을 날려버리고 어떤 건 학점을 따서 졸업할 때까지 졸업 기준의 학점을 충족시키면 졸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점을 충족 못 시키면 한 학기를 더 다니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너희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있어. 그래서 네가 최소 출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업은 들었지만 학점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런 식으로 네가 3년 동안 딴 학점이 192학점이 되면 졸업. 안 되면 한 학기 더 다니자 고교학점제. 그래서 우리 아이 중에 고등학교를 3년 내에 졸업 못한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잘 안 하세요. 요 얘기만 자꾸 하세요. 근데 웃다가 내 새끼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야 되고요. 자, 그럼 이런 고교학점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시스템에 두 가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 운영 시스템, 형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통상적으로 선생님이 그 시간표를 짜주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똑같은 시간표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종을 땅 치면 아이들은 가만히 있고 선생님이 들어와요. 왜? 이 교실에는 다 똑같은 시간표로 움직이니까. 근데 고교학점제가 돼서 나는 이거 들을래, 나는 저거 들을래 하는 애들이 막 모여있으면 시간표가 다 다르죠. 그럼 종을 땅 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벌떡 다 움직이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되면 선생님이 교실에 있고 애들이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반의 개념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1학년 2반에 사물함이 있잖아요. 근데 1학년 2반 사물함이 여기 있으면 자꾸 애들이 다른 수업에 들락날 거려야 되잖아요. 사물함 복도를 빼야 돼요. 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수업을 받다가 시험 기간은 3일인가 4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시간표대로 수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좀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애들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과목 교실이 다르죠. 이걸 3, 4일 안에 딱 움직이다 보면 선생님들이 얘가 이 수업을 들었나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럼 대리 시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 전반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선택하라는데 선택할 과목이 없어. 그럼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체계의 변화, 내용의 변화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변화시키면 학교 현장이 너무 헷갈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상이 올해 중3 아이들이 고1이 되는 내년에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형식만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은 204 단위를 이수해야 졸업인데 현재 중3 아이들, 내년에 고1이 되는 아이들은 192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돼요. 이렇게 해서 형식의 변화를 2년 동안 연습한 다음에 3년 차가 되는 그 시기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시키고 요 아이들부터 내용의 변화도 함께 진행한다. 고교학점제 추진계획 뭐 이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내년에 고교학점제가 정식으로 도입이 되는 순간 학교 현장은 이 시스템, 형식의 변화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황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가 2018년도부터 모든 학교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야, 고교학점제를 하긴 할 건데 먼저 연습해볼 학교 손들어. 그래서 손들어서 딱 정해진 학교에게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라는 명칭을 제시해주고 돈을 지원했어요. 연습해봐. 니네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개선해 나갈게. 그런 학교가 2022년 현재 전국 일반고의 84%.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2학년, 3학년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연습하는 과정을 가는 거고요. 1학년은 고교학점제를 시스템적으로 적용받는 되는 거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2학년까지 딱 갔을 때
새로 들어오는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현재 중1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되면 지금 만들어지는 역량함양 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 체계로 아이들을 가리킨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은 2015년 교과서로 수업 들었죠? 얘는 그 교과서로 계속 가잖아요. 형식만 바뀌고 내용 똑같잖아요. 근데 얘네는 갑자기 교과서도 바뀌었죠. 자, 그러니까 얘네부터는 형식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었네? 그럼 얘는 새로운 시스템의 교육을 받는 거잖아. 입시 제도도 싹 바꾸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부터는 논술형 수능을 보는 거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우리나라의 교육 새로운 시스템 다 여기 탁탁탁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혜택을 다 받는 애들이에요. 축복받은 거죠. 근데 우리의 입장은 약간 마루타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현재 중1 아이들이 입시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중2 학부모님들이 씩 웃으세요. 어머, 내 새끼는 피했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니죠. 왜요? 재수하게 되면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배운 교과서가 아니래요. 수능이 갑자기 나는 오지선 다 찍었는데 갑자기 논술형 수능이래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2 아이들도 입시할 때 아주 도전적인 입시 전략을 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겁니다. 그럼 제일 축복받은 애들 누구부터예요? 초6부터입니다. 아, 선배가 저렇게 하니까 망해버렸구나. 난 저렇게 안 해야 되겠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실제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되면 어떤 게 바뀌는데, 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요. 이건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체계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까지를 일반고에서 배우고요. 여기 전공교과는 외고, 국제고, 과고와 같은 특목고 애들이 배우고요. 이 밑에 과목은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이 배우는 교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특목고 애들이 요것만 배우냐? 아니에요. 요거 다 배우고 요것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구조냐면 공통과목은 이제 과학을 예를 들면 쉬워요. 국, 영수, 사, 과 할 때 과학 있죠. 이 과학의 필수 과목은 1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과학탐구실험 이런 과목들 배우는데 그 통합과학이 뭐냐면 보통 과학이 물화생지 이렇게 얘기잖아요.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 물화생지가 한 교과서에 다 요약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배우겠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물화생지로 쪼개서 배우는 게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런데 나는 생명과학을 들었는데 조금 더 거기서 깊이 있는 걸 배우고 싶다. 그럴 때 듣는 게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보통 수능이 여기까지 범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잘 안 들어.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자,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줄 세워서 등급으로 상대평가로 성적을 주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3단계 절대평가로 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선택이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필수로 3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 들어야 돼 라고 강제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과거에는 여기에서만 주로 선택하다가 지금은 억지로 3과목을 선택하는데 1, 2학년 때 내가 성적이 좋아요. 그럼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들으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에 대한 부담이 줄잖아요. ABC 평가는 1등급에서 9등급이 아니니까. 그래서 애들이 점점 이걸 많이 선택하는 그림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어쨌든 그런 시스템은 운영되고요. 특목고에서 이걸 들으면 이것도 1등급에서 9등급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고에서도 애들이 듣고 싶으면 이걸 여기 개설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이걸 들으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평가를 해요. A, B, C 3단계 평가다. 자, 그래서 그냥 애들 학생부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애들은 30과목을 들으면 20과목이 상대평가, 10과목이 절대평가. 요런 구조로 대충 큰 그림이 그려져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아이들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 저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데 왜 저는 못 배워요? 뭐 이런 얘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목고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까지 일반고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교과의 범위를 넓혔어요. 자, 그러면서 공통 과목은 필수 과목이고 필수 과목의 물화생지를 쪼개는 게 일반 선택 과목이고 일반 선택 물화생지 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진로 선택 과목이고
과학과 역사를 연결시킨 타 과목과의 연계 과목, 그걸 융합선택 과목이라고 부르면서 과목의 범위를 넓혔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외국어 다니는 애들이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국어 다니는 애들이 선택하는 아랍어를 배울 수 있는데 모든 전국의 일반고 아이들도 스페인어, 아랍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외국어가 왜 필요해요? 뭐 국제경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국제고에서만 배웠는데 이제 모든 학교 배울 수 있어. 그럼 국제고가 왜 필요해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몇 년도에 전환한다 그랬어요? 2025년도에 일반고 전환한다 그랬어요. 2025년도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고교학점제 완전 도입된 시점이죠. 이때 왜 도입해요? 어차피 일반고에서 다 배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완전 도입,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 이 모든 게 딱 스케줄이 맞아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애들이 무슨 과목들을 배워요?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은 요거 다 배워야 돼요. 요거 배우고 나서 시야를 넓혀서 자기가 더 배우고 싶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수능 시험 범위를 여기만 딱 잘라요. 그럼 애들이 여기로 선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들어가면 아이들의 선택권을 확장시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수능의 영역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수능은 변화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아이들이 뭘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행성 우주과학을 수업을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학교는 이런 우주과학에 관심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행성 우주과학 선택을 다 하려고 했는데 10명밖에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상대평가면 1등급이 상위 몇 프로예요? 4%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러면 10명의 4%는 몇 명이에요? 0.4명이죠. 나를 0.4로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1등급이 없어요. 그럼 내가 행성 우주과학을 듣고 싶어도 못 듣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폭은 넓은데 애들이 선택을 못 하죠.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내신의 절대평가랑 연관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현재 중1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 전체 과목을 다 절대평가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절대평가가 되면 누가 제일 짜증날까요? 대학이 짜증나죠. 왜? 아이들의 성적을 보고 이 아이가 어떤 수준의 아이인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원래는 이 전체를 절대평가 과목으로 하려고 했다가 1학년 때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듣는 요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학년, 3학년 때 듣는 나머지 과목을 절대평가화 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 발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 나머지는 다 절대평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의 교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애의 학교생부를 딱 봤어요. 근데 그 학생이 1학년 때 그 학교에 국영수사가 다 1등급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였네? 뭐 이런 거죠. 2학년, 3학년 때 우리 거하고 딱 맞는 거 한번 들었네? 학교생활도 열심히 했구나. 괜찮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B라는 학생을 딱 봤는데 1학년 때 4등급이에요. 모든 과목이. 그리고 2학년 때 우리 과랑 딱 맞는 과목 골라 들었어요. 그 선생님도 그 활동이 멋있다고 평가를 해줬어요. 여러분은 1학년 때 1등급에 뽑으실 거예요? 4등급에 뽑으실 거예요? 그쵸? 그 대학은 1학년 때 공통 과목, 상대평가되는 성적을 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애가 중1 이하의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그러니까 3학년 2학기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6개월 정도 한 학기 선행을 하고 올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1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그 이상의 고등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은 거의 대부분이 상대평가니까 성적이 더 중요하겠죠. 하여튼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제 모든 교육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중요성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적용되죠.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되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게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과정으로 점점 확대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변화를 대학들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올 2월 달에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이미 전국 일반고의 84%가 고교학점제를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제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입시 전형을 만들어서 빠르게 그 전형들을 적용해 나가시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대학에 정부가 지원금 더 줄게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각 대학이 알았어요, 우리가 할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서울대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치고 나갔어요. 언제요? 3년 전에. 그래서 서울대가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입시 전형을 3년 전에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 대학들이 서울대를 따라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금 학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어떻게 바꿨냐면 서울대가 작년 고3, 그러니까 재수하고 있는 애들, 작년 고3 아이들이 서울대를 정시 수능 시험 봐서 갈 때는 수능 100이었어요. 다른 거 안 봐. 수능 점수만 봤거든요. 근데 올해 고3부터는 수능 60에 교과 40, 수능 80에 교과 20 이렇게 교과 평가라는 걸 넣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교과 평가가 뭡니까? 그랬더니 서울대 뭐라고 했냐면 학생들의 학생부를 입학사정관이 보겠습니다. 정시에서. 뭘 보는데요? 아이들이 선택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체크. 두 번째, 이 아이가 수강한 과목들이 자기가 지원한 전공과 관련이 있는지 체크. 세 번째, 얘가 들었던 과목의 성적이 어떤지 체크. 마지막, 선생님이 얘네들의 학교생활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체크. 그래서 그 내용을 입학사정관 2명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A, B, C 셋 중에 하나 골라 점수 매기 할 거예요. 그럼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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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이렇게 조합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를 40점, 20점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치동, 목동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내 새끼 수능 준비해가지고 서울대 가려고 하는데 왜 이상한 걸 도입하냐고. 그랬더니 실제로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대를 수능 봐서 올 정도 아이들이라면 아마 고등학교 때 자기에게 꼭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들었을 거고요. 그 과목의 성적도 대부분 1등급 또는 2등급일 겁니다. 그리고 학교생활도 예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들어올 때 40점, 20점은 합격에 영향을 거의 안 줄 거예요. 결론은 수능으로 합격이 결정됩니다. 단, 난 수능 잘 봐서 대학 갈 거니까 야 내신 제껴 이런 학생들 서울대 정시로도 못 옵니다. 이거 학교생활 잘하라고 꼭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서울대가 치고 나가니까 경희대가 바로 쫓아갑니다. 자, 수능은 수능 점수를 숫자로 비교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전형이 수시가 있어요. 수시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숫자로 비교해서 뽑는 전형이에요. 수능과 똑같아요. 근데 경희대가 과거에는 내신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신만 갖고 합격자를 뽑았는데 서울대랑 똑같이 내신 70, 교과평가 30 이렇게 반영했어요. 이 교과평가가 뭐예요? 서울대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서울대, 경희대가 이렇게 가니까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동국대, 건대가 똑같이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학에서 합격을 결정하는 요소에도 점점점 역량평가가 확대된다. 자, 그러면서 올 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사를 연수를 하면서 어떤 입학사정관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는 내신을 숫자로 비교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었고요. 학생부를 정성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내신은 숫자로 비교하고 학생부는 정성평가해서 두 개를 합산하는 고교학점제형 학생부 전형이 점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시에서는
학생부 관리가 대부분 다 포함되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갈 것이다. 누구부터? 현재 중3 아이들이 대학 가는 그 시점에 더 많이 확대되겠죠. 자, 이런 구조가 되면서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는데요? 여기에 건대, 경희대, 연대, 중대, 외대 교수들이 모여서 우리는 학생부를 이런 관점으로 평가합니다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똑같은 보고서 2018년도에 있었는데 그때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개를 평가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올 2월 달에 이걸 딱 발표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합니다 라고 바꿨어요. 자, 평가 제목에 뭐가 달라졌죠? 뭐가 바뀌었어요? 역량, 역량, 역량.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 뭐라고 했냐면 OECD가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교육의 방향을 역량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역량이 뭐였죠? 나에게 주어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 맞죠? 자, 그럼 학업 역량이 뭘까요? 하나만 볼게요. 학업 역량.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학업적 역량, 학업적 지식, 스킬, 태도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학업의 지식의 양을 평가하는 지표가 뭐죠? 고등학교 때 네 성적이 어때? 이거죠. 자, 학업과 관련된 스킬, 학업의 기술, 그게 뭐예요? 탐구력. 자, 태도와 가치, 학습과 관련된 너의 태도, 뭐죠? 학습 태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업을 따라올 정도의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를 확인하겠다. 학습 역량.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역량의 관점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성적과 역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합니다. 글자가 좀 깨졌는데 성적은요, 내신과 수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있고요. 역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로 집중할지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선택한 방향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완성된 결과물을 자꾸 만드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 시험 봐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 영어, 사학, 국, 영, 수, 사, 과, 미, 체도 다 시험 보고요.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뭐 이런 걸 자꾸 봐요. 그러니까 배우는 교과가 많죠. 그리고 중학교 때 안 봤던 모의고사를 자꾸 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수행평가라고 뭐가 결과물을 막 만들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기초학습 능력이 없으면 고등학교를 되게 힘듭니다. 자, 이때 우리 아이는 둘 다 챙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적을 챙길지 역량을 챙길지 고민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성적과 역량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성적을 더 중요하게 챙겨야 될까요? 역량을 더 중요하게 챙겨야 될까요? 성적을 더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것 같다? 끄떡끄떡 살짝만 해주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역량 중심의 시대야. 역량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끄떡끄떡. 지금 역량이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입시 실패해요. 왜 그런 거죠? 역량의 구성 요소가 뭐였죠?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였죠. 근데 아까 대학에서 보니까 지식의 양은 뭘로 평가했어요? 성적을 표현했죠. 그러니까 성적이 없는데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대학은 뭐라고 생각한다?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 중에 성적이 없는데 저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활동의 신뢰가 떨어져요. 저건 학교에서 꾸며준 거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 없으면 역량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적은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에 몸통이 없는데 역량이란 날개가 달리면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둘 중에 뭘 먼저 챙겨야 될 거냐면 성적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적만 있는 아이와 역량까지 있는 아이를 비교해 보면 입시 결과에 큰 차이가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라면 성적이지만 성적만 있는 것보다는 역량까지 있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실제 그런지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고3도 마찬가지예요. 입시를 치를 때 여기까지를 수시라고 하고요. 수능 위주 전형을 정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9월 달에 요 핵심 세 전형으로 원서를 6장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떨어지면 12월 달에 수능 보고 수능 성적표 가지고 정시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 인천까지는 수능 위주 전형이 가장 많이 뽑고요. 그 다음 많이 뽑는 게 학종이에요. 그런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가면 가장 많이 뽑는 게 교과 전형이고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면 이 교과 종합 논술 수능이 뭔지를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 내신을 숫자로 비교해요. 그런데 저는 일반고를 나왔는데 제 경쟁자는 얘는 외고를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과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비교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막 고민하다가 결론은 너무 간단하게 냈어요. 야, 네가 무슨 과목 배웠는지 나 모르겠어. 그냥 네가 갖고 있는 고등학교 성적을 우리 공식에 다 집어넣어. 그럼 우리가 그냥 시스템적으로 네 성적을 하나의 점수로 환산할 거야. 그 점수로 줄 세워서 공부 잘하는 애를 뽑는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전교생 30명 있는 학교에 3년 내내 전교 1등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저 3년 내내 1등이에요. 얘는 똑같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데 중학교 때 전교 1등만 모여있는 민족사관고의 5등급이에요. 5등급은 1등급에서 9등급 딱 중간에 있어요. 그죠? 자, 만약에 어머님이 고대 교수님이시라면 고구려 고등학교의 전교 1등 뽑고 싶으세요? 에게 민사고의 딱 중간 5등급 뽑고 싶으세요? 제 얼굴을 쳐다보고 얘를 뽑겠대요. 제가 되게 짜증나죠? 그래서 고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1등급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1등급이잖아요. 고대 내신 공식에 아무리 복잡해도 모든 변수 저는 숫자 1만 들어가죠. 그럼 몇 등급 나와요? 1등급 나오죠. 얘는 3년 내내 5등급이에요. 5등급 다 집어넣으면 몇 등급 나와요? 5등급 나오죠.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숫자로 비교한다면서요. 그러면 1등급이 이겨요? 5등급이 이겨요? 1등급. 그럼 대학은 1등급이 다녀요? 5등급이 다녀요? 1등급. 교수님 누구 뽑고 싶으셨어요? 5등급. 근데 학교는 누가 다니고 있어요? 1등급.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을 많이 안 뽑습니다. 왜요? 뽑고 싶은 애가 우리 학교로 안 다녀요. 그래서 보는 전형이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뭔데요? 내신을 공식을 쓰지 않고 평가해요. 어떻게 평가해요? 학생부를 분석해요. 예를 들면 민사고는 중학교 때 전교 1등만 모이는 학교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학교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의 국영수 평균이 100점에 가까울까요? 빵점에 가까울까요? 100점에 가깝겠죠. 자,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애들이 얼마나 넓게 분포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민사고는 비슷한 애들이 다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럼 표준 편차가 클까요? 좁을까요? 적죠. 그러면 대학이 알아요. 아, 이거 공부 잘하는 애들 모이는 학교네? 거기서 5등급이야? 어우, 치열한 경쟁에도 중간 잘하는 거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다 읽어요. 그리고 100명 뽑을 건데 3배속, 300명을 면접에 불러다가 애 하나 앉혀놓고 교수 선생님이 꼬치꼬치 따져보래요. 실제로 했는지. 그래서 최종 100명을 뽑는다. 학생부 종합전형. 아무래도 내가 뽑고 싶은 애를 다 확인할 수 있죠. 기업도 이렇게 뽑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더 많이 뽑는다. 근데 학종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대학 관점에서. 뭐냐면 돈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 많은 애들의 서류를 봐야 되고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는 뽑고 싶은 애가 안 뽑혀요. 종합은 뽑을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는 전형이 논술위 전형이에요. 뭐냐면 다 필요 없고 우리 대학에서 낸 논술 시험 잘 보는 애를 뽑겠다 이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 전형을 싫어합니다. 왜요? 고등학교 수업 중에 논술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교육을 방조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학은 필요성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개 전형을 핵심으로 해서 6장을 쓰고요. 여기서 다 떨어진 애들은 수능 위주 전형을 가요. 수능은 전국 모든 고3과 재수생이 보는 수능 성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적을 숫자를 비교해서 뽑는 게 수능 위주 전형이다. 그래서 요걸로 대학을 가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얼마 정도 받아야 서울대를 가요? 인서울 할 수 있어?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대충 2표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탑 오브 탑, 스카이라인이죠. 지방권에 있는 의대까지 포함 탑 오브 탑은 내신이 1점대 초반이어야 돼요. 1.0에서 1.2, 1.3. 어떤 관점에서요? 학생부 교과의 관점으로요. 학생부 교과의 관점 뭐예요? 내신을 숫자로 비교하는 전형이라면 스카이라인을 가려면 1.0에서 1.2, 1.3은 돼야 돼. 이런 뜻이에요. 서성하는요, 1.5 정도, 1.6이면 좀 안 좋은 과 정도 갈 수 있어. 중경외시가 목표인데요. 아, 그래? 그러면 2.0까지는 돼야 네가 중경외시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건동수군요, 서울 상위 15개 대학까지는 2점대 중반은 돼야 돼. 이런 거예요. 나 2점대 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인서울은요? 그럴 때 보통 부모님은 인서울 여기까지 가요. 국숭세단, 광명상가 여기까지요. 그럴 때는 네가 3자 다르면 안 돼. 2.9, 3.0까지 되면 이쪽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이건 엄마의 기준이고요. 저의 기준은 여기까지가 인서울이에요. 서울에 있지만 서울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대학들. 한성대, 서울대 이런 대학.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3점대 중반은 돼야 돼.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 4자 달았는데요. 천안에서 찾아보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애가 3.5예요. 한성대를 갈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의 눈높이는 여기에요.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근데 성적으로는 여기밖에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논술 시험을 준비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학생부를 관리해서 역량을 담아서 학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만 있는 애는 여기를 가요. 근데 역량이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립대를 딱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대는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애들이 가거든요. 학종은 3.0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종으로는 이 레벨에서 한 단계는 기본으로 뛰고요. 2단계까지 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성적이다, 역량이다? 기본적으로 성적이에요. 왜? 내가 어느 레벨에서부터 출발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학생부를 아무리 잘 관리해도 여기까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단계 뛸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2단계 뛸 수 있으니까 성적이 출발점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성적의 관점 우리 애를 지켜보자 이거죠. 자, 이게 이 주변에 있는 아마 중학교일 거예요. 그죠? 그때 영어만 딱 봤을 때 월배중 아이들의 중3 아이들의 3학년 1학기 평균이 72점이래요. 90점 이하가 28%, 80점 이상이 23%,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가 월배중 3학년인데 여름방학 때 애가 성적표를 막 가져오더니 엄마 나 영어 중간고사 90, 기본고사 90이야 치킨 사줘 막 이래요. 치킨 사주실 거예요? 혼내실 거예요? 치킨 먹어야죠. 뭐 이렇게 우울해 계세요. 치킨 먹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90점을 넘었다면 여기 끝에 있는 거잖아요. 90점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100명 있을 때 우리 애는 28.4%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평가니까.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상대평가라면서요. 그러면 상대평가는 비율이 있잖아요. 1등급이 상위 몇 프로요? 4%. 2등급은요? 11%. 3등급은요? 23%. 4등급은요? 40%. 그럼 우리 애가 월배 중에서 영어 90점을 딱 맞았으면 몇 등급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갑자기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4등급 어디 간다 그랬어요? 아마 천안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중학교에
60점 미만 되는 아이들이 한 25% 정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할 가능성들이 있죠. 그럼 일반고에는 75명만 올라가요. 75명 올라가서 우리 애가 28등이잖아요. 그럼 5등급일 가능성이 더 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애가 90점 맞았는데 치킨도 못 먹고 이럴 새끼면 이러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성적의 개념과 고등학교 성적의 개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위로 당길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것이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냥 용인외대부고 이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자, 아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학교는 평균이 높고 표준편이 작다고 그랬죠. 자, 용인외대부고의 국영수 평균 보세요. 젠장 평균이에요, 저게. 1등 점수가 아니라. 평균이 90점, 95점, 영어가 오히려 88.8이네요. 표준 편차가 10이 안 넘죠. 3.5, 5.5, 8.4 이래요. 자, 그러니까 딱 봐도 아, 공부 잘하는 학교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만약 우리 애가 용인외대부고 갔어요. 도대체 국영수 몇 점을 받아야 1등급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Z 점수라는 걸 구하면 1등급의 점수를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그게 맨 저쪽에 있는 거예요. 국영수 1등급 만점이에요. 2등급은요? 하나 틀리면 2등급이에요. 2개 틀리면 3등급이죠. 너무 치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용인외대부고를 갈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상대평가니까. 그런 걸 따진다면 굳이 여기를 가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근데 시선을 우리 주변의 학교를 쭉 내리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죠. 뭐 평균에 막 6자 보이고 5자도 보여요. 그죠? 표준 편차도 그래도 여기보다 크죠.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보통 평준화 지역을 딱 보면 표준 편차가 20까지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은 20이 보이긴 하는데 거의 10% 후반대 17점, 18점 이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 걸 봐서 그렇게 막 편차가 크지 않아요. 다만 저기 보면 이 동네에 있는 일반고를 다녀도 그러니까 만점 가까이 받아야 1등급인 건 분명하죠. 하지만 1등급과 2등급의 점수차를 보면 한 두세 문제 더 틀려도 2등급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입시적 관점으로는 굳이 여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쪽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왜? 학교마다 유불리가 분명한 전형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재고 과거를 가거나 전국 단위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가면 걔네들은 교과 전형 쳐다도 안 봅니다. 왜? 내신 따기 너무 힘드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실수는 하잖아요. 하나 실수하면 2등급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민사고나 용인외대부고 같은데 전교 1등 내신을 보면 3년 평균 한 1.6 정도 돼요. 1.6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고에서 전교 1등 계속 하는 애들 보면 천상계 애들이 있죠. 다른 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1.0도 있어요. 정말 3년 내에 1.0.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은 애들이 있거든요. 보통 1.1, 1.2 뭐 이런 애들이 전교 1등하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비록 용인외대부고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의 관점으로는 전국에 있는 어떤 애도 안 무섭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쪽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이거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학종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용인외대부고를 다니는데 6등급이에요. 그러면 대학에서도 굳이 용인외대부고 하위 40% 있는 애를 관심 갖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갖는다 그래도 인서울에 있는 뭐 그런 대학들, 국숭세단, 광명대 이런 데 뽑아주겠죠. 근데 그 학교는 애들의 눈높이 안 맞잖아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죠? 너희들 내신 챙겨 학종으로 가. 나는 그냥 수능위로 갈게. 내가 내신 깔아줄 테니까 화이팅 하고 절로 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저걸로 서울대 가는 거죠. 원하는 데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쪽으로 가는 아이들의 전형은 종합과 수능 위주 전형이고
보통 일반고로 가는 아이들의 상위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교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아까 보신 것처럼 교과가 2.3이에요. 그럼 국숭세단 광명상가 예를 들어 건동홍수 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건동홍수 까기에 걔네들이 욕심이 성에 차요, 안 차요? 안 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향 지원해야 되잖아요. 어떤 날개를 달아서요? 학종의 날개를 달아서. 자, 그래서 결국 여기로 가도 학종, 여기로 가도 학종이라는 무게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신이 4등급이에요. 근데 난 죽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거를 아무리 노력해도 2단계, 3단계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감하게 일로 가야 되죠. 근데 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의 경쟁자가 얘네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나와서 절로 도망갔는데 여우 피했는데 호랑이 만난 거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저쪽으로 선택하는 순간.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걸 아는데 부모님이 모르면 나중에 싸워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갖고 계실 때 입시가 해결된다. 자, 거기에 지금까지는 어떤 성적의 관점이라면 그럼 모든 아이들이 필요한 게 역량의 관점인 거잖아요. 그럼 역량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를 동원한 능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건 개념적인 얘기예요. 근데 입시의 관점에서 역량은 뭐죠?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수준의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역량평가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평가해요? 입학사정관이 3년 내내 이 아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나요? 그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봐요? 선생님이 학생부에 남겨진 기록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을 딱 봤을 때 이 아이가 이런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충분히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죠. 이해되세요? 성적의 결과물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의 결과물,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담아놓는 게 학생부 관리다. 근데 그 결과물이 예를 들면 내가 경영학과를 지원하면 경영학과 교수가 내 학생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1학년 때는 교사 하려고 그랬어. 1학년 때 의사 하려고 그랬어. 근데 성적이 안 되니까 갑자기 2학년 때 체육 교사를 하겠대. 근데 체육교사도 운동이 안 되니까 갑자기 3학년 때 IT를 하겠대요. 그러면 IT 교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뜨내기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1학년 때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 쫙 정리한 리포트를 썼어요. 근데 2학년 때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파이썬을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해요. 그래서 3학년 때 자기가 배웠던 파이썬 언어로 자기만의 게임을 개발해서 그걸 동아리 발표 때 발표한 애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 교수 입장에 딱 보면 얘는 3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데 어떤 애는 성장이 보이고 어떤 애는 방황이 보여요. 그럴 때 누가 뽑힌다? 성장의 결과물을 쌓아놓는 애가 뽑힌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전공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전공과 관련된 성장의 결과물을 만든 아이들이 입시에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그런 성장의 결과물이 나와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충분히 연습한 아이들이 그런 결과가 나와요. 자, 그래서 서울대가 그런 역량을 잘 쌓은 아이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매년 공개를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모습이 하는 애가 진짜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던 아이인데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자유라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대요. 물론 국영수사가 열심히 했으니까 서울대 지원했겠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유라는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활동을 했대요. 고등학교 1학년 동아리에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읽고 자유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접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공동교육과정, 이거 뭐냐, 우리 학교 수업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여러 학교 애들이 함께 모여서 듣는 그 수업. 왜? 수업이 과제 연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걸 찾아서 정리한 연구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보다 먼저 인간의 자유와 실존 문제를 깊이 탐구한
실존주의 사상가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활동을 했고, 그리고 자유를 근본으로 하는 현실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를 탐구해 보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자유를 반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인지 의구심이 생겨 선거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국가의 노력과 시민단체의 노력을 정리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이 정도 고민한 저라면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지원한 거고, 서울대는 당연히 되지! 그리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방향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금 글로벌 리더스 학원에 와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대한 자료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놀랐던 게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연습시켜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신문사를 운영하시고 청소년 기자단들이 썼던 기사를 여기에 인터넷 언론사에다 기사화 시켜주시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관련돼서 탐구 활동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들을 뉴스로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게 다른 사람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표현의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활동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한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고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데 주저함이 없죠. 제가 볼 때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교에서 하려도 못하는 활동들이거든요. 자, 이런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이 활용할 수만 있다면 아마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역량 관점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본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학원에서 이용된 이런 프로그램에 어릴 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좀 푸시하고 독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려고 해도 못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부모님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 뭐냐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관점을 가지면 좋을까? 어떤 분야로 관심 갖고 뭘 하면 좋을까? 어떤 경험을 더 하면 좋은데 그 방향을 어디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진로 성향을 파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해보면 되게 좋아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여러 개가 있습니다. MBTI도 이런 종류이고요. 근데 진로적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홀랜드 유형 검사예요.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의 유형을 RIASEC 6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요걸 리아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첫 번째, 육각형을 가로로 쪼개요. 그래서 이 중에 아래쪽을 사람지향적이라고 하고요, 위쪽을 사물지향적이래요.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우리 애가 전학가 써요. 모르는 애들이 가득 있는 공간에 우리 애가 딱 있어요. 이때 우리 아이는 사교성이 좋아서 먼저 옆에 있는 애 다가서 말 걸고 금방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지향적. 반면에 우리 애는 숙기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고 누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 그리고 그 상황을 굉장히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사물지향적. 자, 근데 사람지향적은 두 가지 형으로 나누는데, 이 형은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하고 싶은 걸 자꾸 얘기해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설득시켜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을 질질 끌고 다니는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이다. 이 형. 반면에 S형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건 좋은데 맨 앞에 쓰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한 발 뒤에 떨어져서 앞에 가는 애를 잘 도와줘요. 더 잘하는 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애들과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받고 이런 활동들을 좋아한다. S형.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떤 애가 누구가 아껴주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사람적으로 사람만 너무 잘하는 애가 있어요. 자, 그런 애는
커서 어떤 일을 해야 잘 어울릴까요? 네, 누군가 아껴주고 챙겨주는 사회복지사, 혹은 보육 기능 있는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혹은 간호사, 우리 교회 전도사님, 딱 S형이에요. 막 이런 거죠. 반면에 E형은 어떤 일을 딱 할 때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어떤 스타일의 직업이 잘 맞아요? 모든 조직의 머리가 돼야 되죠. 국가의 머리, 정치인, 기업의 머리, CEO, 법조계의 머리, 판사, 뭐 군대의 머리, 장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위쪽으로 가면요, 사물지향적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은 사람하고 안 친해.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개성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 I형은요,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머리 쓰는 활동을 좋아해요. 핵심 키워드가 지적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쉬는 시간에 책을 봐요. 인터넷 정보를 모아요. 그래서 그 결론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나만의 결론을 딱 나고 씩 웃는다? I형. 어떤 직업이 잘 맞죠? 평생 공부하는 직업. 연구원, 교수,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이요. 자, 반면에 R형은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머리 쓰면 졸려요. 몸을 써야 돼요. 손재주가 있어서 뭘 잘 만들어요. 뚝딱뚝딱. 수공이업자 목수. 만들어진 걸 잘 조종하고 조작해요. 파일럿, 카레이서, 항해사, 항공사. 혹은 만들어진 걸 잘 분해하고 조립해요. 자동차 정비, 항공 정비, 선박 정비. 혹은 직접 몸을 쓰는 프로스포츠 선수. R형이에요. 자, 이제 4개 해결됐죠? 이제 나머지 2개는 육각형을 세로로 쪼개요. 이번에 판정 기준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하는가 하는 거예요. A형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만 중요해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개성 있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A형. 반면에 C형은 내 생각보다 나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반복적으로 꼼꼼하고 완벽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거 좋아요. 우리가 하는 직업 중에 딱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따박따박 하면 칭찬받는 직업 뭐가 있죠? 공무원, 은행원,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행정직 일이 잘 맞는다? C형. 반면에 A형은요, 자유분방하죠. 그래서 예술가, 음악가, 미술가, 무용가, 연기자, 혹은 기획자가 들어가는 일, 광고 기획, 경영기획, 파티 기획,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집에 있는 큰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의 큰아이는 사람지향적일까요? 사물지향적일까요? 우리 큰애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목적 중심으로 끌고 가는 스타일일까요?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일까요? 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 머리 쓰는 활동할까요? 몸 쓰는 활동할까요? 우리 아이는 어떤 일을 할 때 나 중심으로 접근해요? 타인의 관점으로 접근해요? 하나 또는 둘 또는 셋 있죠? 이제 그 아이 아빠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사람지향적인가요? 사물지향적인가요? 자, 사람지향적이라면 목적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고 다녀요? 아니면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혼자 계실 때 머리 쓰고 계실까요? 몸 쓰고 계실까요? 어떤 일을 하실 때 나 중심인가요? 타인의 관점 중심인가요? 하나 또는 둘 또는 셋 있죠. 자,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도 같이 떠올려 보세요. 사람지향적인가요? 사물지향적인가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목적 중심으로 끌고 가세요?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머리 쓰고 계실까요? 몸 쓰고 계실까요? 어떤 일을 할 때 나 중심인가요? 타인 중심인가요? 하나 또는 둘 또는 셋 있어요. 자, 이제 끄떡끄떡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지 아빠 닮은 것 같아요. 끄떡끄떡. 네. 우리 아이는 자기 엄마 닮은 것 같아요. 끄떡끄떡. 자, 있으시죠? 자, 우리 아이의 예뻐 죽겠는 거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가끔 우리가 꼴드백이 있을 때 있잖아요.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다 그 사람 닮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왜요? 사람의 성격과 스타일은 유전돼요.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길들여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같이 유전자 넣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 아이들은 사회에서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길들여졌겠죠. 그래서 부모님의 스타일을 보면 우리 아이들의 스타일도 보여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아이가 뭔가 선택할 때 갈등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방금 전에 끄떡끄떡 하신 분이 함께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접근하면 그 솔루션이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요. 근데 반대에 계신 분이 자꾸 뭔가 접근하면 뭔가 어색하고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스타일을 이해하시고
그 스타일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뭔가 결과물의 퀄리티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관심 직업 또는 관심 전공을 결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호기심이 생기고 들어갈 때 흥미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직접적으로 몸으로 경험하면서 활동하는 거고요. 중학교 2학년 이상 되면 이제 간접 경험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거나 뉴스를 본다거나 영상을 보는 걸로 간접 체험하면서 그런 거 활동을 굉장히 호기심 있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면 그 관련된 분야와 내가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좀 찾아가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잠정적으로 자신의 진로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공학과에 들어가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학년 때는 생명공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더라도 2학년쯤 돼서는 생명공학과를 졸업해서 내가 화장품 회사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바이오 의학 분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큰 관심 분야를 좀 좁히고요. 내가 만약에 바이오 의학 쪽으로 간다면 거기 있는 세부 과목들 중에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공부해 놓으면 좋은지를 결정하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결과물을 쌓아놓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종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또는 추천 도서 중에 어떤 것들을 읽으면 좋은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선배들이 꿈을 갖고 있는 선배 어떤 활동으로 실제로 입학했는지 이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수행평가, 동아리활동 혹은 자율활동 등등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뭔가 탐구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게 돼요. 고등학교에서. 근데 이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관심 주제와 관련된 탐구 주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구 주제를 결정할 때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각 관심 분야별로 어떤 주제를 탐구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저희 투모라이즈와 함께하는 학원의 원장님, 선생님, 학부모님,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면 어떤 학원 다니세요? 그럴 때 우리 학원 이름을 쓰면 저희랑 같은 방향 가는 학원입니다. 그러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탐구주의에 관련된 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조해 보시고요. 거기에 혹시 우리 애들 입시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증 어디서 해결하면 좋을까요? 할 때 저희가 운영하는 밴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일매일 교육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교육 뉴스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여기서 질문 올리시면 저희 투모라이즈와 함께하는 컨설턴트들이 여기다 답변 올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해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걸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교육 방향의 세부적인, 전 세계적인 흐름, 역량 중심의 교육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의 중심의 가장 기본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이룬 기초 기능, 문해력과 수리력이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세를 꼭 기억하시고요.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핵심 두 축. 첫 번째는 성적, 두 번째는 역량. 그래서 성적에 대한 의미를 학교의 수준의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선택이었잖아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아이의 진로 성향에 대한 관점으로 아이들의 선택 결정을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결정한 부분에서 성장의 결과를 만들어 놓는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